안녕하십니까. 깨부책 학당 95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KBS 전 아나운서 김현태입니다. 저는 38회고요. 동창회 관계자 여러분께 저를 이렇게 진행을 맡겨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깨부책 학당 아주 특별한 동문을 모셨습니다. 이 학창시절 그리고 어린 시절 선망했던 꿈을 70세 그것도 배우자와 함께 이룬 분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좀 특별하고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자동차 횡단인데요. 50일간 무려 22,000km 대장정을 70세에 해내시고 또 그 여정을 집필하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고 27회 전 관세청장을 역임하시고 사단법인 심산기념사업회 회장이신 윤영선 동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집필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유라시아 횡단한 것을요. 어디에 집필하고 계신지 현재 하고 계신 거죠? 예. 여행을 갔다 와서 그냥 끝내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행에 갔다 온 경험을 여러 사람과 한번 공유해 보려고 언론사에 지금 3개 언론사에 매주 한 번씩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전에 꽤 인기가 있다고 좀 자랑을 좀 하셨는데 조회수가 꽤 된다고요? 예. 어느 인터넷 신문에는 매주 한 10,000명 정도 클릭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신문사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그 기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직책은 관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심산기념사업회 회장이신데 심산기념사업회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심사는 김창숙 선생님의 호인데요. 김창숙 선생님은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마지막 계보를 이으신 분이고 유학자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산 선생과 그 아들 두 분이 다 독립운동가로서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해방 후에는 정치로 안 나가시고 교육자로서 인생을 마치셨는데요. 성균관은 조선시대에 대학교의 기능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성균관을 폐지시켰는데 심산 선생이 다시 성균관을 대학으로 부활해서 현재 현대식 교육기관으로 만들었고 대학을 만든 이후에 10년 동안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현재 심산기념사업회에서는? 심산 선생은 우선 그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그분의 두 아들도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국내에 와서 그 감옥 생활 오래 하시다가 됐는데 심산 선생의 유학 성리학을 사회에 알리고 두 번째는 그분의 그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선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앞에서는 서두에서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생각하셨다. 근데 정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고등학교가 경희궁에 있을 때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경희궁에 도서관이 별도로 건물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각자 취향이 다른데 도서관을 이용을 자주 했고요. 도서관 이용 중에 그 당시에 김찬삼 씨라고 경희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세계 여행하신 여행기를 쓴 책들이 많았어요. 김찬삼 교수의 여행기를 읽어보면서 나도 한때 기회가 된다면 이 유라시아 대회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도 없고 경제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퇴직 후에 시간도 있고 마치 과거에 그런 꿈도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한번 다녀오는 계기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0세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가신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가게 된 배경은 금년이 결혼 40주년이에요. 그렇군요. 또 나이가 금년에 70세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결혼 40주년 나이 70세의 이벤트로서 한번 기억에 남을 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평소에 꿈에 있던 예를 들어 파미르 공원이라든가 타클라마칸 사막은
아니면 카스피해 이런 데 한번 가봐야겠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이런 결혼 40주년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벤트라고 하면은 예. 부인 배우자분도 좋아해야 이벤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행을 가겠다고 계획을 내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네. 88 때면 당신 혼자 갔다 와라.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들들이나 며느리도 예. 아버님 그 북유럽이나 좋은 데 많잖아요. 미국 같은 좋은 데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막이나 고원에 가시려고 합니까? 네. 거기 가는 도중에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어찌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 여러 번 말려서 예. 내 아내를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뭐 배우자분께서 사모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예. 가자 뭐 이렇게 예, 된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무려 50일 동안 이제 이게 자동차로 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이게 팀 구성입니까? 아니면 예. 뭐 개인별로 이렇게 뭐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그걸 인터넷으로 모으고 뭐 그러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언론사에 작은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실크로드의 그런 여행 계획이 있다.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서 여행이 됐는데 여행 인원 6명입니다. 예. 6명이 갔고 예. 또 이런 자동차 여행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네. 한 명 필요해서 예. 그런 자동차 가이드를 한 명을 또 우리가 고용을 하고 예. 또 대부분 오지를 가는데 러시아 구간이 많습니다. 네. 그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대학생 한 명을 알바로 2달 동안 채우게 해서 네. 그 8명이 간 셈입니다. 8명 중에는 여자는 내 한 사람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혼자 오셨고요. 예. 그 여행은 서로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해항에서 그 배 탈 때 처음 만났어요. 진짜로요? 예. 그 다 연령층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령은 그 50대부터 70대까지 70대도 계셨군요. 예. 네. 좀 연령 폭이 넓었습니다. 야, 대단하신데 그거 자비로 가는 건가요? 예, 각자 자기 돈 내서 6명 내고 예. 2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n분의 1로. n분의 1 돼서 부담한 셈이죠. 자, 근데 이번 여행 뭐 워낙 험난한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사람과 자동차 때문에 뭐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뭐 또 이런 험난한 여행에서 뭐 어떤 많은 것 얻는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목적이 우리 민족이 과거에 그 중앙아시아 아니면 그런 실크로드와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베리아 지역은 과거에 일제강점시 때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과 그 관련이 있고요. 또 실크로드 길은 신라 시대라든가 고려 이런 시대 우리 한민족과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을 한번 직접 가봐야겠다. 이번 목적의 하나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만나 뵙고 그랬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역사 중에 하나가 1937년도에 연해주,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지역입니다. 연해주 지역에 있는 교포가 17만 명이 그 당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 17만 명을 일본의 스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 누명을 내세워서 거기서 중앙아시아과 강제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한 90년 정도 됐는데 그 90년 된 이후에 그분들의 후손들이 4세, 5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어려웠던 구간 이제 뭐 무려 이게 22,000km를 이제 차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구간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초창기 힘들었어요. 시베리아과는 특히 길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베리아는 그 관광 도로가 아닙니다. 소련에서 볼 때는 러시아에서 볼 때는 블라디보스토크는 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씁니다. 길이 너무 나쁘고 또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먹고 자는 시설도 안 좋고요. 그러다 또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초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같이 갔던 분들도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뭐 다른 쪽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견 충돌 같은 건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각자 모르는 사람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났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자동차 드라이브, 운전의 매니아들입니다. 그 운전에 관심이 있고요. 나는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그 생각도 우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 이런 거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예. 또 음식 먹는 것도 네. 각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가냐 네. 이런 게 다르고 해서 여행 도중에 이런 그 상호 간에 네. 갈등도 많아 힘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 자동차는 가지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렌트를 하나요? 자동차, 우리나라는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 여행이 어렵습니다. 유럽 같으면 아시다시피 그냥 그 나라가 통일돼 있고 예. 또 러시아 쪽 그냥 쭉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배에다가 차를 싣고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야만 예. 자동차 여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여행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동해항에 가서 차를 카페리아 싣고 예. 블라디보스토크 항에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출발해서 이스탄불까지 예. 한 22,000km를 차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 나라마다 그 차를 그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 그 규정 같은 게 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우선 자동차 여행은 자동차 대장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 맞아요. 한국에서 나갈 때 영문으로 된 자동차의 종류, 만든 생산 연도, 차대 번호, 자동차 이런 등록 대장 갖고 나가서 매 나라만 갈 때마다 예. 그 자동차 대장과 자동차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예. 또 자동차에다가 예를 들어 마약이라든가 이런 총기라든가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이 왔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행은 국경을 통과할 때 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좀 걸리나요? 여행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가 그런 국경을 들어가고 나오고 이 기간 중에 자동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행 중에서. 그 사모님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자동차 때문에 이렇게 막 고충 겪을 때마다 좀 짜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여행이 한 어려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들어갈 때 그 국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후 6시에 국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즈벡 출국, 카자흐 입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시 도착해서 국경 오후 2시에 국경을 통과했어요. 8시간을 그게 키질쿰 사막에 있는 국경인데 사막에 8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 8시간 밥도 못 먹고 기다리면서 또 사막은 밤이 되니까 매우 추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인데 낮에는 30도가 넘었는데 밤에는 반팔 입고 있는데 기온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밤 12시쯤 되니까 그런 거 예기치 못한 그런 기상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제 학창 시절에 꿈이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동무님께서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은 아예 갈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대기를 해도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역사는 잘 아는데 중국 너머에 있는 나라들 천산산맥 파미로 너머에 있는 나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너머에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근데 그런 나라에도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고구려 시대 역사도 있고 가보니까요. 또 근세에는 우리나라 교민들이 그때 강제 이주도 어렵게 산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그런 우리 함지 역사 현장을 곳곳이 한번 훑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건 이제 실크로드 이제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 실크로드가 갖는 의미를 직접 가서 보면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크로드는 번역하면 비단길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 과거에 그 길이라는 게 지금 무슨 뭐 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솔길이 있었고 또 그 비가 오거나 바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건 이름이 로드지 실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들을 지금 가면 과거 분위기는 하도 안 나지만서도 적어도 지도상으로 이 지역이 과거에 상인들이 다녔던 길이고 또 해초 스님과 같은 스님들이 다닌 길이었고 또 어떤 경우는 여행가들이 다닌 길이었다. 그래서 한번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지역 갔다는 자체 아까 사막의 허허벌판의 사막을 가보면서 이 사막에 해초 스님이 혼자서 걸어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것은 상상이 좀 됐습니다.
예, 해초 스님은 우리나라의 아마 한민 중에서 최초로 세계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통일 신라 시대 720년경에 네. 그 공부하러 당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 있다가 당나라에는 인도 스승을 만나서 예. 야, 천축을 한번 다녀와라. 어? 그 얘기를 또 혼자서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인도를 가서 인도의 5개 천축, 동서남북 중앙, 그게 5개 5천축입니다. 예. 그걸 보고 올 때는 파미르공을 넘어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서 그 중국에 예. 그 돌아오신 분인데 정확히 1300년 전에 예.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간 여행 중 2 중에 하나도 네. 그 당시에 20살의 나이고 해추 스님 여행을 했어요. 20살 나이의 청년이 같은 해추의 길을 한번 가봐야겠다. 응? 물론 뭐 1300년하고 지금 비교가 할 수 없지만서도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해추가 왔던 지리적 길은 다녀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과거에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동무님께서는 그 여행도 관심이 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아이고. 잘하는 과목이 2개 있었어요. 예. 세계사하고 지리. 예. 예.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사, 뭐 국사, 역사, 네. 이런 역사, 지리 이런 부분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가 많았고요. 예.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 예. 종교, 역사. 예. 그래서 그런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 여행 갈 때 사전에 예. 우리가 그런 실크로드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냥 제목만 들었지. 그 실크로드 역사를 한번 공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 역사, 또 유목민들의 역사 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뭐 거란족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청나라 침입, 정말 유목민들의 침략을 주로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런 그 유목민들이 살았던 고향 예. 그런 걸 가보면서 이 황량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지면 똘똘 뭉쳐서 예. 다른 나라 쳐들어갈 수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우리가 그 교과서나 소설책에서나 이렇게 봤던 것을 이제 직접 체험하신 거네요. 네. 이번 여행 뭐 사모님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얘기 자꾸 드리는데 그래도 사모님도 좋아했던 장소, 뭐 이 장소는 정말 뭐 여행 오길 잘했다 이런 장소는 있을까요? 일단 그 처음에 갈 때는 되게 싫어했는데 시베리아의 그 초원길입니다. 네. 초원길 거기 들어가면 그 인터넷이 끊기기 때문에 한국하고 뭐 카톡이나 전화도 안 됩니다. 예. 그런 지역을 갔을 때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예. 오로지 창밖에 경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고비 사막을 달릴 때는 생명체가 잘 안 보여요. 예. 하늘에 새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그냥 그 빨간 모래 사막만 있어요. 그런 사막을 하루 종일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태고적 아름다움, 장엄미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네,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무척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여행하면서 이런 여행도 참 하기 힘든 여행이지만서도 의미 있다. 그래서 저 나중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무님께서 약간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여행이 이제 자동차로 하는 거고 50일 동안 이제 물론 거기 이제 뭐 통역도 가고 합니다만은 이 자동차가 한 2만 킬로 이상 달리고 그러면 언제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상황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차를 모하비라고 우리나라 나온 차 중에서 차대가 제일 튼튼한 SUV 차량입니다. 그 차대 3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구간에 포장이 너무 안 좋고 또 사막 갈 땐 비포장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가 이게 바운딩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름이 좋은 기름을 파는데 시베리아든가 이렇게 후진국에 가면 기름이 안 좋아요. 옥탄가가 떨어집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그런 기름을 자동차에 넣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여러 번 고장 나서 고장 나는군요. 그 정비소에 간 게 한 10번쯤 되고요. 중간에마다. 그리고 또 부품이 하나가 없어가 고장 나고서
중간에서 그 부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수 얘기가 이 부품을 한국에 주문해서 살려면 2주일이 걸린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서울에 전화를 해서 예. 그 터보라는 부품인데 네네. 터보라는 부품을 한국에서 사가지고 누가 왔군요. 중국의 국경으로 와라. 그래서 한 사람이 예. 중간에 네. 서울서 그 터보 부품을 사서 예. 중국의 그 내몽골에 있는 국경, 고비선 국경까지 와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여행은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럼 정말 자동차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군요. 예. 그리고 또 네. 시베리아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살아요. 네. 그래서 주유소가 한국처럼 100km, 50km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300km 이렇게 하나씩 있어. 그래서 한 번 스천이 나버리면 300km의 주유소를 만나. 네. 그래서 기름이 쉽게 해서 앵꼬 상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를 찾아서 고생한 적도 있었고 또 디젤 차들은 요수수라는 요소수요. 그걸 넣어야 되는데 네네. 시베리아에 요수수 파는 가게가 없어서 네. 요수수가 없으니까 차가 멈추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전 디젤 차를 처음 타봤는데 네네.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멈추고 요수 남아있는 차가 앞에 가서 요수 사다가 네네. 차에 채워서 그 이동도 하고 난 자동차로 인하여 여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유라시아 이렇게 대륙 횡단을 자동차로 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있나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네. 동해항에서 러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네. 시베리아 국가를 통과해서 가는 사람은 1년에 한 4-50명 된다고 그래요. 4-50명이요? 예. 중국 국간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요구하는 무리한 사항을 다 수용을 하고 네. 어렵게 중국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그 교보문고에 가서 여행기 종료 쭉 한번 훑어봤더니 자동차를 타고 중국을 통과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라시아 그 횡단을 자동차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동무님께 좀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연재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동차 여행이 유럽처럼 네. 일상화되지 못한 나라다. 네. 응? 그래서 자동차 여행에 대한 자료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고 특히 시베리아 국가는 길도 나쁘고 또 그 관광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네.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된다. 네. 거기다 자동차가 사고 나면 그냥 고아가 되는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아프거나 하면 병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선배님 이 여행관이 예. 솔직히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 70 정도 되신 분들은 저만 하더라도 이제 좀 편한 데를 가고 싶고 그리고 좀 먼 데는 가기가 싫거든요. 요즘 이 정도 나이만 돼도. 근데 선생님의 여행관은 어떤 여행관을 갖고 계신지. 여행이 지금은 여행 가는 사람 대부분은 유럽 쪽에 갑니다. 그렇죠. 아니면 미국에 가거나 또 그 중에서도 테마가 미술, 성당, 고성, 또 음식 이런 쪽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많이 해봐 식상하고요. 예.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대체 어떻게 생겨 있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지구가 사막도 있고 고원도 있고 초원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여행 상품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타클라마칸 사막 간다. 네. 천산산맥을 넘어간다. 파미르공원을 간다. 이건 배낭여행도 불가능해요. 예.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이런 지역을 한번 젊었을 때 가보자. 지금 젊으신 거죠? 네, 젊은 나이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정말 한 번 더 가실 거예요, 이런 데를요? 사모님도 가실까요? 오늘도 친구들 만나 얘기했는데 예. 파미르 고원하고 천산산맥 예. 이쪽은
그 희망하는 친구 몇 명을 모아서 네. 별도 여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지난해 갔을 때는 자동차 일정이 빡빡해서 네. 통과하기엔 바빴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열흘씩 묵으면서 네. 그 원시적인 자연에 빠져보고 예. 또 밤에는 별도 보고 낮에는 말을 타고 초원도 달려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종교에서 피정 네. 마음을 갈고 닦고 싶습니다. 예. 나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선배님의 뭐 건강 상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가짐, 예. 그럼 이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예. 마음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뭐 또 해내시고 또 연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아이뉴스 24 예. 거기서 이제 19편까지 연재를 하셨나요? 몇 편까지 연재를 21편이요. 21편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그 몇 편까지 나오나요? 한 50편 50편이요. 나올 것 같아요. 예. 야, 그럼 그거를 여기서 쓰시나요? 이거 지금 오늘 그 사무실인데 예. 여기서 쓰시나요? 아니면 예. 뭐 시간 날 때? 그 당시에 여행 다니면서 기록을 점점 해왔습니다. 메모를. 네네. 그 메모해 갖고서 지금 이 사무실에서 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여행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니면 일들을 기억해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려고 쓸 수는 없고요. 네. 있었던 일을 그대로 리얼하게 썼는데 의미가 있어서요. 예. 과장 없이 있었던 얘기들 네. 그리고 또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거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여행 이제 여기서 여행은 요걸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여행에서 그 선생님만의 그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 남한테는 얘기하기 쉽진 않은데 이 마음속으로 얻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정말 소중한 걸 얻으셨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여행만 제한에 국한한다면 언제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은 가기가 선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가장 소중한데 배우자와 그리고 가장 가고 싶은 코스를 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조상들의 그 훌륭하신 분들의 길 자체를 여러 번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르칸트라는 우즈베키스탄 그 도시를 가봤더니 거기에 아프로시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고구려 사신이 그 사마르칸트까지 그 왔던 것을 그림에 그려놨어요. 벽화에다가. 외교 활동을 했던. 고구려가 서기 668년에 망했는데 한 66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 그 고구려 사신 2명이 그 멀리 지금도 사마르칸트 비행기 안 타고 간다면 힘든데 그걸 걸어서 2사람이 와서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왕이 벽화를 그려서 만들어 놓고 그 벽화에 지금 박물관에 되어 있어요. 벽화가. 근데 그런 데를 가봐야만 알지 얘기를 들었으면 몰라요. 그래서 야 고구려도 왔었고 또 도낭석굴에 가봤더니 도낭석굴에는 석굴이 한 4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만든 석굴이 2개가 있어요. 그 신라 관료의 그 얼굴이 나오고 5사람, 2사람씩 신라의 산이 나오고 그래서 도낭이 굉장히 먼 도시입니다. 중국에 저쪽 변방에 있어요. 거기까지 신라의 사신이 가서 시주를 하고 도낭에다가 석굴을 만든 거 본다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1400 걸어서 어떻게 갔나 걸어 다녔을 때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보면서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동도 느꼈습니다. 저기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까 와 그때 생각하시면서 뭐 감격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딱 처음 봤을 때.
근데 이제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 관심이 좀 없어서 이제 빨리빨리 가자 뭐 이런 상황도 있었겠네요. 더 보고 더 보고 싶으실 텐데. 그래서 그게 좀 저하고 다른 일행들하고 네. 여행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네. 갈등도 좀 있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몸들이 많이 아팠어요. 저도 그렇죠. 아파서 고생을 했고, 어이구, 네. 내 아내도 아파서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매일 자동차 사서 차 있고 음식이 매일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배탈이 나거나 감기가 나거나, 특히 에어컨을 오래 켜놓고 다니니까 사막에서 전부 감기가 걸려서 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더 추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은 그 아프면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갈 때 그 제 동생이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든 약을 다 조제를 하고 갔어요. 치과 약까지 받아갖고 갔어요. 이빨 아프면 어떨까 해서 피통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약을 다 먹고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먹었어요. 그만큼 여행 도중에 그 병이 여러 가지 잔잔한 병이지만 병이 많이 생겨서 힘들었어요. 공직생활 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을 하셨어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관세청장님 뭐 대단한 자리거든요. 그 공직생활 중에 30년 이상 하셨는데 제일 보람스러웠던 때가 언제였든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 공무원 되게 전문성이 있는데요. 저는 조세하고 재정 쪽에 공부를 했어요. 재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이제 경제정책 중에서 조세정책을 했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뭐 경제가 5개년 계획 등 이런 정부 정책에 뭐 적으나마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조세 정책의 가장 최고 책임자가 기재부 세제실장입니다. 기재부 세실장은 모든 세목을 다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유권해서 해주고 그런 그 공직 자리인데 기재부 세실장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세제실장 할 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였는데 한국과 EU 간 FTA, 한국과 미국 FTA가 협상이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가 지금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FTA의 업무에 가장 최종 결정권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협상 맺는 거에 기여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뭐 공부 좀 잘 안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공부를 잘 못했고요. 고등학교 때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 당시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각 복도마다 시험 보고 남은 문과 성적 뭐 30명, 이과 성적 30명을 방을 붙여놨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평준화가 아닐 때니까 뭐 다 잘할 때니까. 그런데 그 방에 거의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 머리 좋은 저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뭐 공부도 못했지만 도서관에 책을 열심히 빌려봤더니 어느 날 독서주간에 학교에서 그냥 독서주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주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번 주에 다독상을 주겠다. 그래서 다독상 기준이 아주 간단해요. 도서관에서 당해년도에 책을 제일 많이 대출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다독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김찬삼 교수의 세계 여행기도 있었고 또 각종 그런 그 역사책 또 문학책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공직생활할 때 좀 페이퍼 워크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또 퇴직 후에는 언론사에 컬럼을 한 8년 썼는데 한 달씩 컬럼 쓸 때도 뭐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 못 하셨는데도 27회 동기회에서 올해 인물로도 선정되시고 그러셨네요. 제가 기재부 세실장 할 때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중에 들어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 정부세를 만들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초창기 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종부세를 좀 정상화한다. 네네. 기재부 세실장으로서 종부세 제도를 바꿨더니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매번 방송 들어가서 왜 강남 부자들 세금 깎아주냐. 네네네. 응? 네. 그래서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왔더니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고등학교 동기에서 야 올해 언론 제일 많이 나온 친구가 누구야? 네. 세제실장 아니야? 네. 그래서 언론 나온 덕분 언론은 종부세 깎아주는 부자 감세라고 뭐 시민단체 야당한 욕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도 한번 받았습니다. 연금 개혁이랑 상속세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건 그냥 동무님 생각이시니까 가장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갈등이 있는데 갈등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현재 세대는 최대한 누려야겠다. 다음 세대가 쓸 거 내가 톡톡 털어 다 쓰겠다.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아들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선배들이 쓴 빚을 전부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상속세, 무슨 연금 개혁 아니면 재정 정책에 꼭 주안점을 둬야 대상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분담이 잘 돼야 된다. 그럼 현대 세대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막 써버리고 다음 세대는 알아서 해라.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 재정 정책, 복지 정책, 특히 복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금도 복지 하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게 쓰고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력을 남겨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지금처럼 고령화 급속하게 되는데 앞으로 늦으면 늦을수록 그에 골마 터져서 더 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 세대들 양보를 해야 된다. 후손들한테. 그렇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싶은 점이나 아니면은 서울고등학교를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글쎄요, 제가 서울고등학교에 졸업한 이후에 인격 형성에 가장 큰 도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춘기 10대 후반에 경희궁에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교정,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우리 인간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었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 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별 기여를 못한 것 같아 항상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배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이 좀 행정부에 가서 일하는 인원수가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법조계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있는 후배들 중에서도 좀 공무원 중 행정부에 가서 한번 일 좀 하시고 또 고위직도 올라가서 대한민국 정책에 한번 기여도 하시고 그래서 후배들한테 행정부 쪽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점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뭐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여행 또는 뭐 삶의 계획 뭐 아직도 뭐 청춘이시니까 맞습니다. 제일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은 좀 서두르지 않고 살아야겠다.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신조고요. 그러면서 역사, 신학, 철학 이쪽에 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야와 내가 살아왔던 조세 재정과 섞어서 좀 저 책도 한번 써보고요. 또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제 꿈입니다. 이번 여행 갔다 온 것도 기회가 된다면 책을 한번 출판해보고요. 출판해서 다른 사람들과 간접 경험을 한번 하고 싶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를 불러주면 강의도 해서 인문학 소양담 길러주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깨부칙 학당 27회 윤영선 동무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여행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낯선 땅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